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 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최근 중국에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트리플 A 등급의 회사들이 고목나무 쓰러짓 연쇄적인 부도가 나고 있는데요. 그것도 대부분 초우량 국영 회사라는 점이 좀 더 괴기스럽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초우량 중국 국영 기업들의 줄부도, 그 배면에 어떤 스토리가 숨어 있는지를 소개해드릴 생각입니다. 근데 그보다 앞서서 요즘 가장 핫한 질문 하나를 짚어드리고 시작할 거예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알파벳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주도하는 시장이었어요. 이른바 팡이라고도 하고 마가라고도 하는데 최근 이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힘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팩스텟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9월 초 이후로 이 마가라든지 이런 그룹들에 속하는 6개 초대형주가 평균적으로 8%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들의 도움 없이도 주가가 잘 상승을 했는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정답부터 말씀드릴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샤프슈터가 아들에게 보내는 254번째 편지, 용의 시대 편을 한번 읽어보셨던가요? 중간쯤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죠. 용의 시대에만 유독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 있다. 특수한 몇 개의 종목들에게 돈들이 집중되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강한 상승 기류를 만들어내는 소위 용오름 현상이 그것이다.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3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양적 완화로 인해서 유동성의 시대가 계속되었지만 이때 상승한 종목은 고작 20개 남짓한 종목이었다. 이들에 대한 목표 주가가 끊임없이 수정되면서 상승에 상승을 거듭했는데 이 강한 용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그저 박스권 형성하거나 심지어 더 하락하기도 했다. 용오름 현상은 토네이도의 순우리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울릉도 앞바다에서 생기는 편이죠. 늘 생기는 건 아니고 딱 특정한 계절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은 비열이 매우 높잖아요. 반면에 육지는요, 물에 비해서 낮은 비열치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미스매치가 생기게 되죠. 동해바다는 깊습니다. 겨우내 차가워졌던 물이 초여름이 다 되도록 그 차가움을 유지하고 있죠. 아마도 여름에 해수욕장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서해와 동해의 수온 차이를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 물은 여전히 차갑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초여름의 강한 햇살이 울릉도에 내리쬐게 되면요, 더욱 강한 상승 기류가 생기겠죠. 주변이 차가우니까. 이럴 때 용오름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증시에서의 용오름 현상 역시 경기가 좋을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경기가 차가울 때 생겨요. 지난 9월 17일 방송 이전 증시가 그랬어요. 경기가 매우 차가운데 몇 개의 종목만 상승했던 시장이었죠. 하지만 제가 9월 17일 방송에서는 세월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팡그룹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시작을 했고 대신 차화전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특정한 테마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초보 투자자들일수록 이 타성에 젖기 쉬워집니다. 맹목적인 믿음 같은 게 생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최근 증시가 좀 어색하실 거예요. 물론 테슬라처럼 특별한 종목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경기 스테이지에 맞게 주로 강세를 보이는 업종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찾아보실 수 있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이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을 12개의 스테이지로 나누어 놓았는데요. 용의 시대가 끝나고 뱀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금리가 상승한다라고 분명히 기술되어 있어요.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면 두꺼운 옷으로 갈아입듯이 12개의 특색인 시장과 그 특성에 맞는 종목군을 분류해 놓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은 용의 시대를 지나서 바야흐로 뱀의 시대 초입에 진입했는데요. 이 뱀의 시대에는 몇 개의 제한된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하는 매우 왕성한 시장이라고 기술되어 있어요.
실제로 최근 흐름이 그렇죠. 금리는 올랐고 현재 200일선을 웃도는 종목 수가 전체 S&P 500 지수 구성 종목 중에서 90%에 달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이 팡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됐던 러셀 2000 소형주 ETF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신고점을 넘나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물론 높아심에 다시 강조드립니다만 경기 흐름의 4계절 편에서 나오는 가상의 계절들은 이 순서가 확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봄이 오면 무조건 여름이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뱀의 시대라니까 앞으로 뭐 한 3년은 상승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시라고 제가 경기 흐름의 4계절을 구분해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인간적 변수, 불가항력적 변수에 의해서 돌연 지난 3월처럼 갑자기 겨울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여름이 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자는 게 목적입니다. 대략 뭐 이 정도면 질문에 대한 답이 잘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구체적으로 앞으로 전개될 뱀의 시대에는 그럼 어떤 종목군들이 주로 강세를 보일까에 대해서는 무료로 공개된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잘 참조하셔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주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스페셜 리포트에서 중국은 트럼프의 재임 기간 중에 수차례에 걸쳐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침 오늘 이야기가 그에 대한 입증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은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위험했었어요. 뭐 갑작스러운 자본 유출로 인해서 그 많던 외환 보유고가 위험한 수준까지 하락했던 적도 있었고요. 뭐 지난 2019년도에는 회사채 부도율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시스템 리스크 코앞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물론 뭐 중국의 통화 당국이 매우 빠르고 효율성 있는 대처를 해온 건 사실이에요. 단기 금융시장에 대한 금리를 인하했고 또 뭐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뭐 이런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불안이 더 확산되는 것을 방어하기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금융당국이 잘 대응해서 중국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천만에요. 미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중국을 끝장낼 수 있었습니다. 간단합니다.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중국의 위험성을 사실 그대로만 보도했어도 중국이 투자했던 돈들은 일제히 이탈되면서 순식간에 요단강을 건너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쯤에서 지난주에 거론해드렸던 영화 대부 이야기를 다시 소환해 보겠습니다. 돈 꼴레오네가 만약 악덕 매니저를 죽이고자 했더라면 그냥 조용히 킬러를 보내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루카 브라지라고 하는 괴물을 데리고 갔던 이유는 악덕 매니저의 마음을 돌리려는 의도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을 죽이려 했다면 매스컴이라고 하는 실력 좋은 킬러로 얼마든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험악하고 원초적인 발언을 마구 쏟아내는 트럼프를 기용한 이유는 좀 겁을 줘서 중국의 마음을 돌리려 했기 때문일 겁니다.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것이 훨씬 더 이롭기 때문이었죠. 막대한 달러를 아무런 부작용 없이 유통하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또 없어요. 한국도 안 되고 독일도 안 됩니다. 오로지 중국만 가능합니다. 대략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회사채 디폴트 문제가 다시 고조되고 있어요. 물론 지난 2019년도에도 중국에서는 무더기 부도 사태가 있었죠. 근데 신용도가 나쁜 기업은 연쇄 부도가 난다고 해도 1000개, 10,000개 생겨도 사실 시스템 리스크에는 빠지지 않아요. 은행들은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회사의 채권을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트리플 A 등급은 달라요. 이 트리플 A 등급이라고 하는 자산은 이거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가정을 아예 하지 않고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 트리플 A 등급의 채권은 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이어야만 하는 은행들이 주로 투자를 하는 편이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중국에서 연쇄 부도를 일으키고 있는 회사채는요. 놀랍게도 등급이 트리플 A 등급이에요. 우량 회사들이란 말입니다. 2019년도에 저등급 회사들이 연쇄 부도했던 거 이거 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이에요. 지금 부도가 나는 회사들은 분명 중국의 은행들에게 아주 치명타를 끼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전체 자산에서 자본금 비중이 매우 작아요. 몇 개 회사로부터 집중적인 부도를 맞게 되면 너무도 쉽게 자본 장치에 빠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은행은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기관이잖아요. 그런 은행들이 위태로워지면요. 시장은
자금이 말라버립니다. 상호 불신이 깊어지면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이른바 시스템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최근 트리플 A 등급의 채권이 자주 부도가 나고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시스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지난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가 왜 생겼습니까? 결국 트리플 A 등급의 채권이 연쇄 부도가 났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으신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수치로 말씀을 드리죠. 이번 달만 중국의 대형 국영기업에서 무려 3개가 부도가 났어요. 지난 11월 10일에는 국영 광산업체 융청 석탄전력의 회사채가 부도가 났고요. 11월 17일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중국 반도체 대표주자 칭화윤이가 13억 위안에 대한 회사채에 대해서 상환이 거부됐습니다. 20일에는요. 역시 트리플 A 등급의 화천자동차의 파산 신청이 있었어요. 화천자동차는요. 58년생입니다. 58년도에 설립된 회사고 지난 1992년도에는 중국 기업으로서 처음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하기도 했던 중국의 핵심 기업 중에 하나죠. 또한 BMW하고 합작사일 정도로 이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칭화윤이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 정부가 지분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주도하던 회사였어요. 융청 매전과 함께 이번 달에 부도가 난 기업들은 모두 한결같이 국영기업이에요. 대기업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더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트럼프 시대 때도 멀쩡했잖아요. 중국이 이제 와서 왜 그것도 국영기업들이 부도가 쑥 초르는 걸까요? 이 부분이 바로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업적이라면 업적일 수 있습니다. 중국을 협박해서 중국 기업들에게만 주던 혜택을 거두고 좀 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요즘 중국에서 부쩍 다자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RCP를 주도하고 TPP에도 가능하면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개벽과도 같은 일인데요. 사실 중국은 지금까지 공정한 경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늘 반칙을 써왔죠. 덩치만 믿고. 예를 들어서 유튜브는 중국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유일하죠. 거의 유일하지 않지만 중국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유튜브를 막아버린 거예요. 중국에서는 대신 틱톡이라든지 비리비리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자신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적재산권 이런 거 고려하지 않아요. 곧장 짝퉁을 만들고 해외 기업들의 진출은 그냥 틀어막아버리죠. 이랬던 중국이 지금 다자주의를 말합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앞으로 바이든의 시대에는 중국 내에서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또 중국 시장에 더 공정해진다면 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더 많은 자본들이 중국으로 들어갈 때 원화 가지고 가겠습니까? 엔화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달러를 가지고 들어가죠. 하긴 중국 입장에서도 떠밀려서 개방을 하긴 했지만 언젠간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었을 겁니다. 언제까지 국가가 다 떠먹여주고 대신 싸워줄 수만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지난주 스페셜 리포트에서 거론해드렸어요. 국영기업은 그냥 꽁떠리녀리 하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저 먼저 찜하는 사람이 임자예요. 성과는 대부분 과장돼서 포장되고 돈만 밑빠진 독처럼 자꾸 들어가죠. 대부분의 성과들은 보여주기 위한 거짓 보고일 뿐이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깡통 소리만 요란합니다. 중국의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보호와 특혜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몸집을 불릴 수 있었지만 결국 체력은 매우 약하고 경쟁력 없는 헛개비와 같았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최근 국영기업들의 부도가 속출하고 있는 것 이제 이해 가시죠? 중국 당국에서는요. 아무리 국영기업이라도 성과가 없고 돈을 못 벌면 더는 봐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최근에 분명히 했었는데 이번 대형 국영기업들의 연쇄부도는 이에 대한 결과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당장 입증해 볼까요? 지난 2018년도 회사채 발행이 가능한 상장 회사 중에서 138개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던 것이 무역전쟁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19년도에는 199개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창궐과 더불어서 미국의 대선이 임박하자 이 중미 간의 전쟁은 어설픈 휴전을 선택하게 되고 올해는 2020년도에는 아주 상징적인 몇 개 회사들에게만 문제가 집중되면서 대략 80여 개 회사만 부도가 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도는 작년에 비해서 중국 기업들의 부도가 더 집중될 만한 이유도 없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상하게도 중국의 국영 대기업들은 오히려 올해 들어서 유난히도 부도가 많았어요. 작년에 중국의 국영회사는 16개, 1년 동안 16개 부도가 났었는데 올해는 지금 1년이 다 갔기도 전에 지난 11월 중순 기준으로 이미 71개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그럼 우리 지금부터 진중하게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죽이려 했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대외 정책에는 명분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미국 자신도 지난 10여 년 전에 트리플 A 등급의 채권이 연쇄 부도가 나면서 극심한 공포에 빠지게 됐고 결국 금융위기를 겪었잖아요. 매스컴에서 중국의 트리플 A 등급 우량 회사들이 줄부도가 나고 있다는 것만 잘 다루어준다면 얼마든지 중국에 투자된 자금을 쏙 빼서 이탈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중국을 하루아침에 거지로 만들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미국의 글로벌 언론들은 반응이 없어요.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그냥 반도체 굴기의 칭화윤이 결국 부도나나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트리플 A 등급 대형 국영 업체들의 부도 쓰나미로 인해서 금융 시스템 마비 이렇게 보도하면 중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론적으로 대형 국영 회사가 그것도 트리플 A 등급의 회사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고 있다면 시장은 패닉에 빠지는 것이 옳습니다만 미국의 언론사들의 요상한 협조 덕에 시장의 반응도 조용합니다. 3개월 AA- 등급 CP 스프레드도 10월 말 이후 만기별로 그냥 고작 10에서 20베이스 포인트까지 확대된 정도예요. 대략 그 정도에서 더는 악화되지 않고 멈추고 있습니다. 우연이겠지만 현재 부도가 나고 있는 회사채들의 합계액도 전체 지급 총액 중 대략 1% 내외입니다. 이건 차라리 절제된 파산처럼 보여요. 이건 중국이 죽는 것을 미국이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또한 중국에서도 국영업체에 대한 부도를 방치하면서까지 공정한 경쟁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조 바이든의 시대에 중국을 찾을 수 있는 수많은 기업들에 대한 손님 맞이 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죠. 정리해 볼까요? 중국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단지 신용 등급만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부 보호가 사라진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인지를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년 동안 중국과 경쟁도가 높았던 업종 중에서 우리가 기술 우위에 있었던 회사에 좀 더 집중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네 자동차가 중국 시장에서 안 팔렸던 이유가 뭡니까? 그네들만 가지고 있는 1600cc 이하에만 보조금을 줬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그 1600cc 이상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 라인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2차 전지가 그 나라의 전기차에 장착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전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들만 가지고 있는 리튬 인산철 전지가 장착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비겁하게 지급했기 때문이었잖아요. 이런 불합리한 장벽들을 거두고 진정한 다자주의로 간다면 물론 그들의 속내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들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던 우리의 기업들은 장기적 상승의 초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